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오늘도 박수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비대면에서 만나다 보니까 카메라 네. 켜시는 거 쑥스럽고 막 이러다 보니까 카메라 켜주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또 얼마나 고마운지 진행자 입장에서. 아, 네. 오늘도 이렇게 줌을 지켜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연구회에 단국대학교 김선욱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바쁘신 가운데도 특강을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여기 황종호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인연을 맺어주셔서 우리 연구회 소개를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 주제가 청소년향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향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처음에 이 주제 받고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많이 됐는데요. 우선 먼저 소개 인사 올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김선욱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사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원격으로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원래는 제가 산업공학 전공인데 산업공학인데 지금 현재는 단국대학교 산업공학과가 2, 3년 전에 경영공학과로 학과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영공학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공학 박사라든가 이런 모든 학위는 산업공학에서 학위를 했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산업공학 분야에서도 30년 전쯤 됩니다. 그래서 제 논문은 이제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스마트 팩토리 해당되는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제 그런 인공지능 분야로 논문을 쓴 인연으로 해서 단국대학교 산업공학과로 와서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된 과목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된 이렇게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상당히 이제 도발적인 제목인데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인공지능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청소년 향이라는 게 앞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 향기나는 향일까 뭘까 네. 상당히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이 경제신문이나 이런 신문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뭐 테슬라 있죠? 테슬라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전기 자동차인데 이 테슬라 향 우리나라 2차 전지 사업 음, 사업을 지원하는 회사가 어디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 향이라는 건 이제 향하다 뭐 대상으로 한다 뭐 이런 뜻을 내포해서 실제로 실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도발적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제는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대 어느 강의 주제에도 없는 주제입니다. 그죠? 네. 청소년 향 인공. 네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 그렇다면 제가 이제 강사인데 이 강사가 이 두 주제에 대해서 강의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서로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자 청소년에 제가 이제 관심을 특히 갖게 된 인연은 제가 단국대학교에서 입학처장을 역대 가장 긴 입학처장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입학처장을 하면서 한참 한때 인기가 있었던 입학사정관, 음, 입학사정관의 선도 대학을 제가 유치해서 운영을 했고 또 거기서 진로 설계라든가 진로 상담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많이 했고 또 이렇게 하는 인연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진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사실 중고등학 선생님들은 우리 커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를 상담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 고유의 전공은 갖고 있으시지만 이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융합돼서 이 학문을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긍정적인 면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진로 상담할 때 좀 관심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산업공학에서도 제가 이제 나중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분야에서 제가 제 논문 분야를 잠깐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한 30년 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인공지능을 우리가 아까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제자들도 키우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 오면서 각 학문 분야에 산업공학과이기 때문에 대상이 전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전 산업에 대한 얘기를 각 학문 분야별로 조금 오늘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뭐 이걸 전공하고 싶다, 저걸 전공하고 싶다 이럴 때 좀 보충 설명을 쉽게 4차 산업혁명 맥락에서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한 30년 동안 이렇게 쫙 AI를 관찰해온 결과를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AI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AI 기술의 그 대상,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상 영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정말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넓게 확산되고 있어요.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오늘 이 서두를 지나서 각 전공 분야마다 좀 대표적인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폭넓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AI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AI 기술을 정말 짧은 걸로 설명하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한 세 가지 요소를 듭니다. 이게 하나가 뭐냐면 정보 처리를 우리가 브레인에서 할 때 첫 번째가 perception. 그러니까 지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지각하느냐. 이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메모리입니다. 이게 메모리.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본 거, 이해한 거 이런 걸 기억 장치에 넣느냐 이거지. 우리가 브레인에서. 또 마지막이 카그니션은 인지예요. 어떻게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게 만든다면 이건 인공지능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인공지능이 최후로 지향하는 게 인간 두뇌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한 30년 전부터 쭉 이렇게 보아오면 정말 2000년 이전까지 발전해 온 부분이 퍼셉션을 제외하고 무브먼트하고 메모리하고 카그니션 이 두 개의 부분에서 정말 많은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2000년 이전까지. 근데 2000년 이후로는 이게 뚜렷하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퍼셉션 부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 퍼셉션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눈과 귀 이런 감각의 지각기관이잖아요. 근데 지각 기능이 기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완전체를 이룰 때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지능이 되는 거죠. 자연지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각 학문 분야를 제가 얘기를 드릴 때 어떤 것은 이 두 가지 분야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이제 세 가지가 다 녹아들어서 물론 이제 완전치는 않습니다. 이 퍼셉션 지금 완전치는 않아요. 계속 발전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각 진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 학문 분야에 녹아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학문 분야별로 이렇게 더듬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인문 분야, 뭐 대표적인 게 뭐 소설, 뭐 시, 우리 저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뭐 또 언어니까 뭐 번역,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분야를 보게 되면, 그 인공지능, 소설을 인공지능으로 쓰는 거, 뭐 시를 인공지능을, 시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와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 가보면 인공지능 시집도 있어요. 만들어서 출판된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번역기는 사실 우리 이제 뭐 국민들도 굉장히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이 번역기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이 남미를 한번 여행을 갔는데 제가 스페인어를 모르거든요. 아르헨티나 공항에서 제가 영어를 하니까 전혀 안 통해요. 뭐 정말 이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물 한 잔, 우유 한 잔 먹을 수가 없어요. 이때 제가 번역기를 좀 썼습니다. 아주 효과적이에요. 뭐 그냥 뭐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은 엄청 진화가 많이 됐어요, 기술이. 그래서 여러분도 쉽게 그 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번역기, 인공지능 상당히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번역기는 뭐 영상인식은 인공지능에서 가장 정말 그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영상 인식이에요. 근데 이제 뭐 청각을 이렇게 음성을 인식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정확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여지가 굉장히 큰 분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사실은 이 사회과학 분야는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 안 해도 인공지능의 상당한 부분은 사실 통계적인 게 많이 들어갑니다. 통계적인 게. 그런데 사실 사회과학은 상당히 통계 기반한 이런 학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계학도 물론 이 안에 들어있죠. 이런 거 외에도 뭐 정치라든가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여기에서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최근에는 뭐 민원 시스템을 어떻게 그 민원을 빅데이터죠. 민원을 올린 것들.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이걸 찾아서 정책을 개발하는. 뭐 이러한 것들도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 응용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고객의 상품 분석을 갖다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법학 같은 이 딱딱한 분야도 사실은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재판관들이 이 형량을 구현하는 양형 시스템이 있잖아요. 양형이라는 게 이제 어떤 소송에 대해서 이거는 몇 년형을 내린다. 뭐 이런 형량을 정하는 이게 이제 좀 편차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 시스템이라든지 인공지능의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대체를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 그걸 대체를 못하죠. 그러니까 자문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실제로 재판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사실 현재 미국에서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 분야도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고 사례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선생님 전공을 뭐 인공지능을 하고 싶습니다. 뭐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인공지능을 미국 가서 거의 전공처럼 거기 살다시피 해서 공부를 했지만 저는 기반은 이 산업체에다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융합을 한 거죠. 굉장히 융합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툴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려면 툴이 있어야 됩니다.
툴이 없어요. 툴은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본인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저는 무슨 그 공부할 때는 그 인공지능 언어들, 그 툴을 만들기 위해서 언어들을 다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디에 있느냐? 구글에 가보면 이런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를 도서관에서 뭐 책 빌리듯이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합성만 시키면 끝납니다. 학습을. 네. 합성. 그러니까 합성. 합성도 간단한 거예요. 네, 합성. 그러니까 그 한 시간씩 끄집어내서 나란히 줄로 연결하면 문제를 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툴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툴이 전혀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최근에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파이썬 프로그래밍이에요. 파이썬. 그래서 이거 아주 쉽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나만 배우면 물론 그 안에는 이제 뭐 객체 지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좀 그런 약간 어려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만 배우면 라이브러리를 빌려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듭니다. 본인이 쉽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기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자기 전공의 도메인을 이용을 해서 그 도메인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로 그렇다면 그러면 인공지능 쪽을 정말 자기는 공부하고 싶은데 순수하게 응용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제가 생각하기는 수학과나 컴퓨터학과 괜찮습니다. 상당히.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알고리즘 자체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개발된 알고리즘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구글 라이브러리로 만듭니다. 그러면 일반 사용자들은 그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쓰는데 그러니까 이 융합이라는 것이 정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인문 시스템이 됐든 사회 시스템이 됐든 지금 말하는 법학이 됐든 그 외에도 더 응용력이 센 공학. 이 공학 분야는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온통 뭐 예를 들면 기계공학, 전자공학에는 뭐 이 제품들, 이 인공지능 제품들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자율자동차, 인공지능 시스템 덩어리죠. 이거 뭐 영상부터 촬영해서 의사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율자동차, 또 뭐 드론도 있죠. 얼마나 요새 대단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정보통신부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이제 자문하고 평가도 하고 이러는데 아주 재밌는 사업 하나를 누가 제안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저수지에 보면 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금이 간다거나 크랙이 가서 잘못하면 큰일이 나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제 관련 종사자들이 거기에 가서 자기 시각으로 그걸 점검을 해요. 어떤 일정 기간 내에 돌면서 그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를 드론으로 대체하겠다. 드론에서 영상 시스템에 이제 카메라를 쏘아서 그 영상 시스템에 크랙이 있는 거 없는 거를 비교 분석해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상당히 유익하고 또 인건비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경제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재밌는 것을 드론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지금 투입하고 난리 났죠. 그만큼 드론의 아까 말한 그 퍼셉션 능력, 메모리, 카그니션
이런 능력들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다 중요하게 얘기가 들어있는 것이고, 제가 그 미국에서 모셨던 그 지도 교수님이 뭘 연구를 하셨냐면, 항공기 있죠. 항공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헬리콥터, 전투 헬리콥터에 그러니까 조종석을 영어로 칵핏이라고 합니다. 칵핏 조종석을 칵핏이라고 하는데, 이런 칵핏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그러니까 조종을 하는데 이 전투 조종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고도도 유지해야지, 연료 관리해야지, 적군 탐지해야지, 무기 관리해야지. 이거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다음에 뭐 기울이는 것도 얼마나 기울였는가 이거 판단해야죠. 이거 굉장히 작업과가 많이 가요. 조종사. 그러면 원래 어떻게 이거를 매니저죠. 이 칵핏 매니저를,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죠. 항공기 소프트웨어. 이거를 어떻게 매니저를 이 작업자가 작업 부하를 안 걸리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거를 장착을 하면 얼마나 스마트한 전투 헬리콥터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아까 말한 이런 지능형의 하나의 응용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드론이든지 항공기든지 뭐 자율자동차라든지 또 뭐 스마트 팩토리, 아까 제가 논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지금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그 무렵에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30년 전에는. 그래서 제가 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경영학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죠. 경영학. 우리가 회사 경영을 하는데 어떻게 품절 비용하고 재고 비용을 최적화하겠느냐. 괜히 일찍 제품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재고 비용 엄청 올라가죠. 그거 안 만들고 그냥 이자만 넣으면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제품 공급을 못하면 품절 그 비용을 페널티를 내야 돼.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절한 일정 관리를 해가면서 주문을 최적화로 제품을 생산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그때 이제 공장을 제가 임의로 하나 만들었어요. 시뮬레이터에서. 만들어서 이 공장에서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합니다. 시뮬레이터니까 주문을 해요. 그러면 많은 주문이 쌓여요. 그러니까 주문마다 다 이건 언제까지 납품해 주세요. 언제까지 납품해 주세요. 또 이 제품은 어떤 기계를 거쳐서 가공이 돼서 최종 제품이 됩니다. 이런 게 다 되어 있죠. 자, 이때 기존에 30년 전에 제가 연구하기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기계 앞에 잡샵이라고 전문 용어는 그러지만 그 기계 앞에 도착하는 주문이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올라가요. 먼저 온 주문이 먼저 올라가요. 기계에. 이런 뭐 아까 말한 쇼티지나 또 홀딩, 재고비 이런 거 무시하고 무조건 먼저 온 놈 먼저 기계에 올려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시뮬레이터로 엄청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게 말하면 소위 지금 말하면 그게 뭐냐면 빅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했죠. 마감일이 급한 놈 먼저 올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해서 많은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한 거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서 지식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이제 기계 앞에서 주문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놈 먼저 올라오라고 이제 결정을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비용이 엄청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스마트 팩토리는 지금 말하는 경영 측면의 얘기고, 근데 또 스마트 팩토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세부적인 것도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기계의 품질이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품질이 어느 기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품질이 나빠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지금 인공지능이 상당히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 있고, 또 지능형 요새 CCTV 없는 곳이 없잖아요. 뭐 우리 뭐 한 번도 우리가 여러분이 시내에 돌아다니면 CCTV 노출 안 되고 하루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CCTV가 많아요. 그러면 이 CCTV가 정말로 지능형 CCTV인가? 아니, 지금은 사고를 미리 알람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렇게 데이터,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가 있죠. 영상 데이터, CCTV로 촬영한 데이터들,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거 사고는 아니네, 이거 분석은 하지만 사전에 이걸 영상을 캡처했을 때 이것이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다. 이거 먼저 알람을 줘서 이렇게 지능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때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사람의 유형이라든지, 또, 뭐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빅데이터의 하나의 그렇죠. 빅데이터의 한 속성으로 들어가서 그 속성 분석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지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응용할 분야는 끝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런 뭐 공학 쪽은, 뭐 식품공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학 쪽은 응용 분야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하나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에도 상당히 이제 그 인공지능이 많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임 산업도 상당히 인공지능에 중요한 거예요. 인공지능의 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이 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보안. 지금 보안이 하나의 국가 생사를 걸 정도로 중요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보안이 뚫리면 이 무기 체계가 다 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보안을 어떻게 지능형 시스템을 해서 사전에 보안이 뚫리고 나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감지해서 사전에 보안 노출되는 것을 탐지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컴퓨터의 응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카드를 많이 쓰는데, 이런 카드도 이상금융을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거 쓰고 있습니다. 이상금융을 탐지하는, 그러니까 카드 거래를 할 때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를 탐지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이런 데도 다 인공지능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이나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렇게 흔히 관심이 있는 이러한 분야에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몇 가지 제가 한 서너 가지 예를 더 들 것인데, 약학 분야, 약학 굉장히 중요하네요. 약학 분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신약을 하나 개발하면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가치는 무궁무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옛날에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 짧아졌어요. 엄청 짧아졌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공지능의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아마 비슷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옛날 그 시스템에 덴드랄이라는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미지의 화합물을 가지고 그 분자 구조를 예측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신약 시스템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러니까 화합물, 가능성이 높은 이런 그 화합물을 선별해줘요. 상당히 가능성을 많이 좁게 해줘요. 그래서 그걸 좁아지니까 당연히 소수의 약을 테스트를 하니까 신약 개발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이런 분야에도 상당히 응용이 많이 되고 있고, 다음에 의학 분야는 또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왓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마이신 같은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역사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도에 이미 그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은 최근에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또 농학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농대에 간다고 하면 옛날처럼 농사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요새는 스마트팜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것도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상당히 다루는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생육 데이터를 뭐 수년간 쌓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해야 최대 산출량을 만들어내는 이런 생육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걸 갖다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죠. 또 뭐 예술 분야도, 예체능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체능 분야. 그래서 음악 분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이제 그 영국의 한 벤처 업체가 우리 케이팝을 연구를 했어요. 케이팝을. 그래서 케이팝의 그 내용을 데이터로 다 써서 빅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거를 공부를 한 거죠.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모델이 뭐냐, 모델. 이 모델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델에다가 이 모델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그 다음에 이 학습을 시킨 걸 가지고 이 학습이 잘 되었는가 하는 거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정확도가 뭐 기존보다 엄청 좋네, 이렇게 되면 이 시스템이 상용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예를 들면 케이팝 시스템도, 케이팝 그 인공지능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의 케이팝 성공 데이터들을 쫙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벤처 업체에서 만드는 그 케이팝 작곡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작곡 시스템을 이용하면 30초면 하나씩 만들어져요. 네? 근데 그것이 정말 뭐 감성을까지 전달하는가 하는 건 이제 좀 다른 문제지만, 이것도 하나의 뭐 음악도 앞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미술도 서양화의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걸 학습한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경매장에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추상화 같은 거를 화풍을 분석해서 우리가 어떤 사진만 갖다 줘도 이걸 추상화 화풍으로 바꿔서 그림처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약간 지능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 분야. 제가 아까 이제 우리 황 선생님 체육에서 운동하다 만났다고 그랬는데, 이 체육 분야도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 용품, 스포츠 용품이죠. 또 스마트 시스템, 이런 거를 제가 문체부의 사업을 또 자문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축구를 할 때 그 개인별 분석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 평균 축구하는 경기 시간 동안 내내 분석을 다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예를 들면 다른 팀 선수가 있을 때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는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그 다음에 몇 미터를 달려서 어떤 성능들을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요약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전술이나 전략을 짜는데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스마트 시스템을 만드는 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안전 분야라든지 안전공학 분야라든지 뭐 등등 이런 많은 그 외 분야도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도메인의 폭이 정말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꼭 인공지능을 한다고 해서 꼭 어디를 뭐 가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정말 좋은 역량이 있다면 그 역량 속에서도 얼마든지 인공지능 세계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정리를 일단 이 분야별로 아까 말한 이제 그 기피화, 폭, 진화 뭐 이런 얘기를 우리 학생들이 이좀 이해를 하고 이게 도움을 선생님들께서 이게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아마 폭넓은 이런 주제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끌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응용 분야에다가 실제로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아까 말한 그 구글의 시스템에 가보면 이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딥러닝 뭐 라이브러리다 또는 뭐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매뉴얼에서 아까 말한 뭐 파이썬 책자 같은 데 가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모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이미 학습용으로 다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데이터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습용 데이터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도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학습시킨 것이 정말로 실제 사례를 갖다가 넣었더니 정말 성능을 잘 발휘를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한다면 정말 실감나는 그 자문을 상담을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우리 선생님들의 이제 질문이라든가 이런 뭐 이게 코멘트를 좀 피드백 받는 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질문이나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또는 교수님 강의에 대한 피드백도 좋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질문,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사회 각 분야는 사실은 좀 발빠르게 인공지능하고 융합을 해서 각 분야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제 교육계는 뭐 이제 특성도 있긴 하겠지만,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저도 한 2017년도부터인가 고민을 해오긴 했었었는데, 그 어떤 응용이라든가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뚜렷한 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이렇게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뭐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또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봤을 때 우리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게 활용이 돼야 되고 어떻게 방향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좀 예, 그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예를 초등학교로 하나 예를 들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예를 좀 하나 제가 합쳐서 한번 간단히 얘기를 드리게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초등학교에는 초등학생들은 그 컨셉이 굉장히 중요해요. 컨셉이요? 네. 중고등학생들은 그래도 약간 좀 응용도 생각할 수 있고 네. 이렇지만 초등학생들은 이 컨셉을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사업 평가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어느 학원에서 아주 재밌는 사업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 수학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네.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거를 맞았으면 좋은데 틀렸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무슨 개념이 잘못돼서 이렇게 틀렸을까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거에 선행되는 개념을 학습시키는 또 문제를 내주고 이제 학습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사업을 봤습니다. 이제 이건 학원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그래서 근데 이것도 그 학원에서는 그런 문제풀이의 수많은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빅데이터거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례를 통해서 그 문제에 이 학생이
터득하지 못한 컨셉이 뭔가, 이거를 추론해야 된다는 거죠. 음,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한테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외우는 암기학습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그런 정말 개념학습이 초등학생들한테는 예를 들면, 이게 쉽게 말하면 그 학습 능력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이런 쪽에 그 인공지능이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는 조금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정말 고등학생이 예를 들면 나는 정말 이 인공지능이 조금 재밌네. 좀 발을 좀 들여놨더니 굉장히 재밌네. 그럼 고등학생이 아까 말한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 코딩하고 비슷해요. 우리 사회가 코딩 사회로 막 강조를 하고 있는 사회가 됐는데 사실 코딩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고등학생이 그 아까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뭐 방학 동안에 조금 제가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코딩보다 훨씬 앞단계죠. 응? 코딩보다 진짜 엄청나게 진화한 능력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학생이 쉽게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기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을 훨씬 더 가감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만약에 100을 가르쳐 줬다. 그러면 이 친구는 거기서 훨씬 더 응용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파이썬을 기본을 배우면 응용을 할 수가 있. 응용폭이 확실히 넓어질 수 있고 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입시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입시생들은 그 입시 부담이 있어서 이게 아마 쉽게 접근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성적으로 따지는 줄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 자신 학생의 학습의 능력을 키우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러 방향으로 큰 개론을 이게 막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모임 여정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인문계 특성화 뭐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물으면 이제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이러니까 좀 주체하는데 저도 이제 컨셉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컨셉이라면 이제 개념인데 그걸 나눠서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셉션은 이제 어떤 걸 잡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걸 이제 움켜 잡는 거고 컨은 이제 전체를 잡는 건데 뭐 인터셉트 하면 가로채기처럼 그 용어나 그 개념이 말하는 뜻을 초등학생이 정확한 어휘를 교사나 누가 부모가 강요시킨 게 아닌 자기 스스로 잡기까지는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제 AI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랜스포머 하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초중고등학교에다 이제 AI 학과를 만들고 대학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요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서 큰 이제 산업을 전 산업에서 기계, 전기, 뭐 드론, 신문, 어학, 예체능까지 AI 툴이 안 들어온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오는데 교육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애들이 이제 좀 초등학교 때는 이미 개념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학년 때 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흥미를 여는 툴들을 저희가 많이 수업사리를 해봤어요. 그럼에도 가장 본질적인 이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서 그런 알고리즘 문제가 왜 나왔고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좀 깊이를 못 들어가고 이제 응용된 거 사례만 저희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교수님이 이제 전 산업이나 우리가 이제 선도국가로 나가면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되는가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글쎄요 뭐 한 10년 이상은 뒤쳐져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뭐 이론이나
뭐 응용 분야는 우리가 상당히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이론과 응용을 다 합쳐서 본다면 한 10년 정도의 차이는 지금 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대학교에서도 그런 AI 관련 학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뭐 다른 예산은 축소하더라도 AI의 그 응용을 지원하는 산업체에 투여되는 이러한 예산은 절대 줄이지 않고 상당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산업체를 뒷받침할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정부에서는 아까 말한 그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더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AI 선도 대학원, 저도 뭐 AI 선도 대학원을 선정하는데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그 선도 대학, AI 대학원 선도 대학도 상당히 지금 몇 개나 되나요? 5개 이상이 지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대학들을 통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전부 전원 장학금으로 또 뭐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어서 그러한 인력 양성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인력 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대도 AI 쪽으로 상당히 강좌도 많이 열고 있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인력 양성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체에 바로 투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산업군에서 좀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 밖에도 선생님들 궁금하신 점 한번 여쭤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시원 선생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 강의 중에 융합 쪽 이제 추천해 주실 만한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돼서 저희가 교사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 쪽 전공이 좀 더 보다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가 정보교사는 아니지만 이제 그 전공 과목이 아닌 사람들이 융합 교육을 시도를 할 때는 보통 자기 전공에 다른 학문적인 요소들이나 아니면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가미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미래에 이런 분야가 융합 쪽이 각광을 받으니까 이런 쪽으로 진로를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진로 같은 거를 이제 조언을 할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부 과정에서 요즘 뭐 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학과가 대학에도 많이 신설이 되고 있지만 학부 수준에서 융합이라는 거를 공부를 한다는 게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좀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수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어떤 융합을 좀 연구할 수 있는 일단 학과를 전공을 하고 난 뒤에 석사 과정이라든지 그 이후의 연구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로 저희가 안내를 진로 교육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저희가 안내하면 좋을지 교수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산업공학이라 이 평생 융합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평생 융합만 하고 살았는데 우리 학생한테 진로 교육을 할 때 왜 아까 제가 수학하고 컴퓨터공학과를 이제 비교를 했냐면, 사실 그 이론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수학적인 게 많아요. 이론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론 컴퓨터 공학과라고 해서 그런 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두 개가 다 그 이론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함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공학과는 그 외에도 물론 컴퓨터에 대한 집중적인 걸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 정말 이 개발, 뭐 구조, 뭐 이런 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능통하게 배우는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컴퓨터 공학과나 수학은 아까 제가 말한 그 정말 정통파적인 이런 것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제가 예를 들면 수학에서 학부하고 대학 석사 과정 이후부터 컴퓨터 공학과를 했다. 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당히 괜찮은, 제가 보기엔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다른 사람보다 유리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융합학, 그렇다면은 그 융합학과의 그 자기 전공을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뭐 인공지능 관련 융합을 하는 걸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아까 이제 그 강의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툴을 만들고 공부하고, 뭐 툴을 만들려면 컴퓨터 공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툴을 만들지를 않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툴이 접근성, 사용성이 좋아졌어. 정말 좋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툴 없이 개발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융합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도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이나 경영학이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인공지능 쪽으로 와서 부전공 하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애들이 더 사회에서는 활용성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툴이 없이 제가 개발한다면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 자기 전공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융합하냐, 이런 걸 인공지능 융합한 공부를 할 수 있겠냐, 뭐 이게 사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툴이 접근성, 사용성, 뭐 옛날하고 비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정말 자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커버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전공 교육을 하면서도 뭐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것이 큰 어려움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밖에도 또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 네. 김명경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말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 입시의 교육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는 인문고등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은 아무래도 활용에 집중하면서 문제 해결력 향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34차시 수업 설계에 있어서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면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예를 들어 윤리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또는 실습 분야, 이런 것 등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질문도 상당히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사실은 제가 아까 말한 예를 들면 파이썬 하나를 가지고 문제 하나를 실습해 보는 거 상당히 제가 보기엔 도움이 될 거다. 이 사고의 폭이 달라져 버려요. 사고의 폭. 왜냐하면 지금 막연히 인공지능이 도입해서 뭐 문제 풀고 우리 실생활에 도움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면접관이 그 문제에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면접을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막연히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가 조그마한 걸 하나도 만들어보고 다뤄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답변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품질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특히 젊은 학생들은 이게 암기력이나 이런 걸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암기력 중심으로 기술을 하기 때문에 이 실제로 만들어 본 사람이 그걸 들을 때는 이거 외워서 했네. 이거 이해는 잘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파이썬 가지고 체감을 다 하지는 않을더라도 파이썬에 한 1, 2장만 해도 거기에 간단한 예제가 하나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붓꽃. 이 붓꽃이 있는데 그 붓꽃에 꽃받침 폭과 길이, 그다음에 꽃의 폭과 길이, 이걸 가지고 이것이 어떤 품종이냐, 이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 아주 30년 전부터 있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제가 보기에는 한번 해서 학습도 한번 시켜보고, 간단하니까 그냥 몇 줄 안 됩니다,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내가 한번 예로 한번 집어넣어줘 봐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품종이 A냐 B냐,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한번 보는 거예요. 맞추는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학생이 이 머신러닝이나 또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봄으로써 정말 실질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강한 지식입니다. 막연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를 출발해서 다른 질문이 들어와도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조금 더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안 해봤어도. 다 해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냥 애운 친구는 그 문제 아니면 절대 답변을 못하죠. 그러나 실제로 해볼 친구는 이건데 아까 그거에서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좀 지능 있는 친구면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학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간단하니까 파이썬 같은 거 제가 보기에는 체감을 다 할 때 한 달이지만 한 2챕터 정도 하려면 한 일주일이면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한번 짧게 머신러닝에 실습을 한번 딱 해봄으로써 자기의 정말 그 인공지능에 대한 실증적인 지식과 자부감, 든든함, 또 더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경 선생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한 번이라도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교육을 우리 현장에서 하면 꼭 개발자로 키우는 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활용을 하면서 자기 일상생활에서 응용해서 앞서가는 인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어요. 그래서 방향성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오늘 많이 배웠는데, 막상 현실에서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것을 응용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저희가 이제 교사의 역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걸 어떻게 그럼 우리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역량을 쌓아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혹시 좀 여쭤봐도 되겠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사 역량, 물론 이제 교사가 모르고 학생한테 얘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제 추천드리기는 선생님들이 파이썬을 한번 살짝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해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저희에게. 네. 파이썬 책 얇아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대학교 이상 받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달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요새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대해서 반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사 역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텐서플로우에도 기능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뭐 아까 학생한테 서론 빼고 한 챕터만 하라겠으니까 선생님들은 시간이 없으시면 2챕터만 더 하세요. 네. 그러면 그 한 챕터를 자기가 추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교과목 다, 그러니까 뭐 국어 교사든 영어 교사든 수학 교사든 그럼. 모든 아무 관계 없어요. 이제 한 1, 2챕터 정도라도 선생님이 직접 네. 경험해 보면 네. 충분히 아이들에게 학창 시절에 인공지능의 어떤 원리를 각 그렇죠. 교과목별로 이제 그다음에 연구하시면 되니까 이제 우리는 또 그쪽 그렇죠. 분야에는 다 도통에 계시니까 약간의 그렇죠. 응용을 해서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어떤 그 기본적인 인공지능 원리라든가 개념 정도는 익히고 갈 수 네. 있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구글 파이썬이 뭐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 그냥 사이트 들어가고 구글에서 그냥 바로 다운로드 돼서 자기 컴퓨터에 설치가 돼서 그대로 그냥 한두 챕터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모델이구만. 이 모델을 데이터를 가지고 내려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 또 주어줘요. 그 데이터 다운받아서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학습된 결과를 한번 보고 평가는 이거 뭐 아까 말한 대로 북꽃 뭐 품종 추천 그러니까 뭐 이게 서비스 하는 거 하나 이 정도 연습해 보면 이런 게 이런 머신러닝이구나 이런 거를 정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한테 자신 있게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 2개 정도 예제만 해보고 하나 추천하면 돼요 학생들한테. 예제가 그 책 한 권이 다 예제예요. 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정말 교사 역량도 높아지고 본인도 인공지능 얘기 나오면 자신이 생깁니다. 이제 엄청 성장해. 그러나 아까 말한 선생님이 됐든 학생이 됐든 전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제 툴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툴이 만약 안 나와 있다면 컴퓨터 언어부터 다 해야 됩니다. 운영 체제부터 다 해야 돼. 너무 힘들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네. 아미원 선생님도 아마 질문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잠깐 안 들려요. 이게 잡음이 끼어서 안 들려요. 울리는데 에코를 꺼야 될까요? 울려서. 네, 소리가 깨져서 들리고 있습니다, 우현 선생님. 네. 네, 설치 다시 하신다고. 네. 죄송하지만 이제 선생님, 우리 교수님이 질문을 하실 때 저희 어디 학교 무슨 과목 무슨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툭 얘기하시면 도대체 무슨 질문인지 저기가 하셔서 죄송하지만 이게 뭐 자기 소속을 밝히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문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음성이 깨져가지고 아마 충돌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미원 선생님 채팅에 올리시는 동안에 혹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평소에 궁금하셨다는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올라오셨습니다. 티처블 머신을 활용한 학교에 적용할 만한 사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티처블 머신. 이제 사실은 이제 티처블 머신이니까 결국은 이제 상용화된 이런 이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어떤 게 있을까요? teachable machine. 그러니까 이제 뭐 음성 인식 같은 것은 이제 음성 인식 시스템 같은 거를 설치해서 구매를 해서 인식해 보는 걸 얘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응용한 제품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 산업마다 이제 그걸 수입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 수 있고, 또 근데 이건 이제 티처블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뭐가 있을까요? 티처블 머신, 티처블 머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아까 왓슨 같은 거 또는 영상 판독 시스템 같은 거, 우리가 의학 같은데도 의료 학생들한테는 영상 판독 시스템으로 그 영상 진료할 때 우리 사진 찍잖아요. 영상 진료할 때 사진 찍는데 그걸 판독할 때 의사가 판독도 하지만 그 영상 판독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독을 또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점점 더 그거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유업을 받는 직종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이게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뭐 구매를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스탠포드에서 그 개발했던 마이신 같은 이런 제품도 스탠포드 의대 학생들이 다 걸어가지고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단하고 이 컴퓨터가 진단하고 학생이 진단한 걸 비교 분석하고 뭐 이런 것도 항상 수업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걸 중고등학생용으로까지 내려온다면 이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게 딱히 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용으로는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있을까 하는 게 딱히 지금 떠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습용으로는 아직은 많이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제가 딱히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잠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수업을 하시고 싶으신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딱히 이게 지금 제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이나 혹시 오늘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또 피드백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지막 소감 나누기 전에 저희가 그 다음 주에는 이유림 선생님께서 또 수업 사례 나눔을 해주세요. 여기 지금 이유림 선생님 같이 오늘 이렇게 강의 들어주셨는데요. 잠시 다음 수업 사례 나눔 그 좀 얘기 듣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림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역삼초등학교 교사 이유림입니다.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가 다음 주에는, 대학원 다니고 또 이래저래 연구회 활동하고 선생님들하고 선도 교사단 하면서 활동했던 메타버스 수업, 그리고 인공지능 수업, 데이터 수업, 이런 것들을 조금 사례를 모아서 수업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는 4학년이었고 그전엔 6학년 6학년이었는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 수준 있거나 엄청 어려운 수업이 아니고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아이들과 좀 생각을 나눠볼 수 있는 수업들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예시의 수준 아이들의 산출물은 조금 수준이 낮을 수도 있지만 네, 조금 열심히 그래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선생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유림 선생님 수업 사례 나눔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수님께서 우리 연구에 오셔서 특강을 해 주셨는데 소감이나 마지막 말씀도 좋고요. 저는 계속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아서 질문거리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못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막 넘어가면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고 이 시대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입학처장님도 하시고 하셔서 이제 사회에서나 각 기업에서는 어떤 인재상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평소에 궁금했고 또 그러면 그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여기 우리 저희 연구회에 그래도 회원 선생님들이 한 200분 정도 되셔요. 그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쪽에 선도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모이셔서 뭐라도 배우려고 지금 모여 계시고 이렇게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이런 우리 연구회가 저희 이제 이름도 AI 융합교육 연구회 이렇게 지어놓고 선생님들 모여 계시는데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질문드렸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또 제가 또 이제 한번 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정말 선생님이 아주 질문을 하도 많이 줘가지고, 뭐 이렇게 다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만 제가 몇 네네. 가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에서 이제 구하는 인재상이 이쪽 인공지능 쪽하고 이제 어떻게 매칭이 돼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쪽을 공부한 학생들은 정말 없어서 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특히 이제 자기 도메인 쪽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 도메인의 효율성,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면 생산성일 수 있는데, 이런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새 온라인 쇼핑몰 엄청나게 많죠. 근데 한 업체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사를 잘 하는데, 지금 뭐 동남아시아에서 너무나 자기 상품을 표방을 해서 가짜 상품을 너무 많이 팔고 다녀가지고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나중에 막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이 영업도 손실도 생기고 막 이렇게 문제가 막 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게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이 고민을 해서 거기서 뭘 또 제안한 게 있냐면 이 가짜를 사전에 식별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이전트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집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짜 상품이 100%는 아니지. 가짜 상품이 될 만한 친구들만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거를 센터에다가 신고하는 거죠. 신고센터에다가 그거를 불법 이렇게 신고를 하는 이거를 지능용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이걸 사람이 아니고 한 세 사람이 매달려도 못한다는 거다. 응? 요새 인건비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런 것도 이 친구가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내는 거. 네. 근데 이게 아이디어만 내면 지금은 만듭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좋은 툴들이 너무 많은데 쉽게 만들어요, 쉽게.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느냐? 그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메인 중요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얘기했지만 그 도메인은 전 산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여지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여지를 살리지 않으면 경쟁할 수가 없어요. 네. 사회에서. 뭐 인건비 낮춰야 되는데요. 인건비 낮춰야 이 단가가 낮아지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접할 때도 자기 전공 플러스 아까 말한 뭐 부전공을 했다든가 이쪽에 자기 스페셜티가 있다든가 이러면 어필을 많이 하는 거죠. 이래서 자기의 상품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좋은 작전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또 물어보는 게 이제 AI 연구회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하겠는가 이제 계획인데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선생님 그게 유튜브 사이트라든가 이걸 이번에 주셔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늘 좀 봤습니다. 이제 잠깐 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제 대면을 했으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직감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요거 AI 융합 교육이라는 걸 연구의 성격에 맞게 사실은 이 강의 특강 주제도 네. 이 융합 성격을 갖는 강의 주제를 사실 택했어요. 그러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연구의 타이틀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인력 양성이 전부예요. 네. 인력 양성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이 전부인데 이렇게 중요한데 제가 오늘 내내 얘기한 게 융합 교육이잖아요. AI 융합 교육인데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에 넣고 왜냐하면 여기는 전부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말로만 듣는 거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말로만 듣는 거하고 자기가 실제로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이 만들어 본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발전을 리드를 하는데 개념적인 생각만 갖고 리드를 하면 약간 겉돌 수가 있어요. 특히 학생들한테 구체적인 것을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응? 막연하게 자기가 겉도는데 어떻게 학생을 보고 구체적인 걸 학습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니까 한 달 정도만 제가 열심히 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응? 더구나 조금 더 요새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도 많으신데 뭐 대학원 같은 데 가서도 요새는 대학원에 그 전공도 꼭 자기 전공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전공 가서 듣는 것도 인정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런 쪽 가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도 좀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먼저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다 리더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에도 발전되고 또 학생들도 따라서 같이 이 발전되는 상생의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많이 잘 배웠습니다. 네. 아유 오늘 하여튼 제가 이제 뭐 아까 이제 마무리 우리 네, 간사님이 마무리 소감 네,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걸 하고 간단히 이제 소감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제목부터 굉장히 도발적으로 청소년 향 인공지능 뭐 이렇게 제목을 적어서 좀 우아하게 생각한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의도는 정말 청소년들한테 정말 구체적인 사안 지식을 주는 이런 선생님들이 되시려면은 선생님부터 먼저 구체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건 실천적인 이런 내용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진정한 융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장시간 또 들어주시고 또 질문도 아주 뜨겁게 아주 잘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돼서 저도 상당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화이팅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